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는지요? 재미가 좀 있으셨습니까? 빨간불이 켜졌는데 올랐지요. 그래도 내가 담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루이셨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준비해 놨는데 확실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종목 분석은 물론이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 경주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옆에 제가 앉았어야 되는데 오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영주 소장님이 안 계셔서 넓고 좋으네요. 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주마를 찾아주신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예. 주식 투자에 정말 대단한 소신이 있는 발언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실명보다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두물머리 이코노미스트 빈센트 김두원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전을 마감하는 한국경제, 주식경제 앵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경주마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소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소개가 작가더라고요. 네. 네, 태어나서 작가로 소개받기는 처음이고요. 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넥스트라는 출간을 하나 했는데 그 관련돼서 내용들 또한 최근에 우리 시장에 대한 근황, 현황, 또 대응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앞서서 FOMC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많은 분들은 또 안개가 걷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반응을 했고 우리 주식도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25%. 자, 이거부터 짚고 가죠. 네, 이 얘기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FOMC 다 챙기실 거고, 네. 아마 또 잠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고, FOMC가 중요한 게 아니라 FOMC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많이 챙기셨을 것 같은데 거의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나왔죠. 네. 더도 안 나갔다 아니면 우리는 벌써 이만큼 되지 않을까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낫다란 반응 쪽에서 이제 시장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FOMC 관련된 회의 내용이나 또 관련된 기자회견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것만 딱 본다 매파적입니다. 네. 네, 상당히 앞으로 일단 미국에서 금리는 충분히 올리겠다는 입장들과 함께 또 문구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바라볼 게 이제 0.25씩 곱하기 6 이게 네. 아니라 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충분히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은 못 하겠는데 네. 기조상으로는 금리 이제 저금리와 함께 또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FOMC 딱 끝나자마자 성명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의 멘트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서 첫 질문이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여기자였을 텐데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다면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처음에 멘트를 하죠. 경기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다. 그 멘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확대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복귀해 보면 1월 FOMC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 FOMC에서는 성명서는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었는데 네. 파월 의장의 멘트 한 순간순간마다 주식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45일 만인 이번 3월 FOMC에서는 이게 반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글쎄요, 매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상당히 매둘기적인, 저는 이제 매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심은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그 매둘기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몇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은 이제 예견이 돼 있는데 한꺼번에 0.5를 올리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아마 한두 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정례 회의가 5월 달입니다. 네. 5월 FOMC에서는 50bp라는 빅스텝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벌써 3월 FOMC가 끝나기 잉크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제 5월 달은 50bp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2월 달 CPI 기준으로 7.9%, 전년 동월 대비 40년 만에 최고치. 더 나아가서 러시아발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향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0bp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악재입니다. 왜 악재이냐면 미국 연준이 50bp를 올린 적이 언제냐? 2001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직후 아마 중간쯤에 50bp를 처음 올렸었는데 그때 50bp를 어떻게 올렸냐면 50bp를 올리기 전에 이미 25bp를 4번 정도 올리고 50bp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5bp를 한 번 올리자마자 또다시 50bp 가능성이 있다?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밤에 봐야겠지만 긍정적이었는데 아직은 꺼름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50bp 가능성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다시 악재로 작용을 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앞서 우리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 텐센트는 아는데 빈센트는 잘 아무튼 우리 멋진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FOMC 회의를 쭉 진행을 했다가 나왔을 때 첫날은 그날은 좀 더 그래도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많이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혹시나 또 폭포수처럼 쭉 밀렸던 경험이 몇 차례 있고 또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만 이제 미국 증시도 추세를 딱 그거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딱 추세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럼 어제 그렇게 안도할 거면은 추세 상단 이상으로 쭉 더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딱 거기서 마감됐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것과 또 5월 달부터 보통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보통 한 1년 뒤에 시작을 하는 경험들이 많았는데 벌써 금리 인상기에 한 달 뒤에 바로 QT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들도 약간 또 시장에 어떤 부담이 갈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한국 거 챙기는 것도 바쁜데 미국 것도 챙겨야 되는 이런 운명적인 이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그러면 어제처럼 한 이틀처럼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즉 공매도가나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들이 빠르게 청산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다 여기서 일단은 다시 유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공매도가 가동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기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FOMC발 안개가 거쳤다 이렇게 헤드라인 뽑은 것도 있으니까 안개가 거쳤다면 그래도 오늘 내일 뭐 이렇게는 쭉 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미국도 좀 올라가는 추세고 우리도 좀 올라가는 추세고 이게 좀 유지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전에 바짝 쫄았다라는 느낌처럼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한 것만큼 나왔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FOMC 안에서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아마 띄워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점도표는 참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화면에 아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보통 16명들이 자기의 의사를 나는 올해 말에 금리를 올릴 거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내릴 거야라고 점을 하나 찍으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그거를 모아둔 게 점도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올해 말이죠. 2023년 내년 말, 2024년 글피 말 이렇게 돼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롱글러 런은 5년치, 5년 후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은 분기 말마다 이 점도표를 발표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오늘을 제외하고 발표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달 점도표입니다. 12월 달 점도표는 올해 말 되면 미국이 한 3번 정도 금리를 올리겠네라고 예상했었는데 오늘 딱 점도표를 까보니까 7번 올리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번 올렸으니까 앞으로 FOMC가 6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6번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또 얼마 올리냐? 4번 올리겠다. 그럼 합이 11번입니다, 벌써. 그리고 2024년은 얼마나 올리겠냐 딱 보면 2024년은 안 올리겠다. 네. 여기서 문제는 롱글러 런이 내려갔어요. 12월 달에는 2.5%였는데요. 이번에 2.4%로 내려왔어요.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인 거죠.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결국 12월 달에는 2.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4%까지만 올리겠다. 네. 자, 그러니까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바로 반영합니다. 어저께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거의 다 왔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이 저렇게 매파적으로 성향을 보이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 저렇게 지금은 심리를 잡으려고 좀 강하게 나가는 거지 결국 못 올리겠네. 그게 정황상 점도표에서 찍혔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오늘 제가 희한했던 게 금리가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술주가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호재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주가 오르려면 금리에 참 민감합니다.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현재로 할인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금리가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못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술주의 반등 트리거였죠. 그러면 금융주는 또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주도 역시 두 가지 시각입니다. 네. 하나는 롱텀하게 보면 금리 많이 못 오르는 게 예대마진이라든지 이자 차익을 좀 덜 벌겠네. 하지만 덜 버는 것이죠. 이미 올해 금리를 7차례나 내년에 4차례나 12월 달에는 올해 3번, 내년에 3번, 6번이었는데 그게 3개월 만에 5번이 늘어난 2년 사이에 11번을 올린다니까 일단은 금융주에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저간의 것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참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럼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에 그 금리가 첫 번째로 올랐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오랜만에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걸 한번 보자고요. 네. 금리가 그때 쫙 오를 때 첫 번째 올랐을 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요. 이제 보통 이제 과거 한 2015년도에서 네. 18년도 정도죠. 그때 나왔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네. 금리 인상하고도 주가는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들 뭐 예전의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네. 특히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뭐냐.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받았던 충격들 예. 이걸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거기서 나가는 연준 의장의 표현처럼 지금은 물가를 봤을 때 이를 잡기 위한 파이터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 나머지를 뺐을 때 앞서 작가님 얘기하셨듯이 고용은 좋다. 뭐 서두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나와서 네. 일자리를 갖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은 충분히 받아간다. 이게 미국의 일자리와 함께 고용이 좋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네. 이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아까 뭐 그래프 보셨지만 처음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네.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1960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대부분 S&P 500이 상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왜 올리냐? 성장이 좋으니까 올린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똑같을 수 있을까? 네. 10명 중에 8명은 똑같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데 한두 명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반기냐면 과거랑 다른 게 뭐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네. 이번에는 금리를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한 3-4번의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보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차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네. 라고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금리를 4번이나 올렸으면 또 경기가 또 거꾸러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결국 금리 올렸을 때 왜 주가가 좋았냐? 경기가 좋아서 좋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혼재돼 있어서 네. 과거에 물론 10번 중에 8번이 다
주가가 올랐지만 네. 자 이제부터 악재는 끝 사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술주가 거의 다 반응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뭐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2차 전지가 또 반응을 해서 올랐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니켈 값 오르고 막 이렇게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 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 보다 보면 미국의 세부적인 섹터를 봤을 때 2차 네.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올라옵니다. 네. 네, 이것도 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 연동되고 또 이제 원자재에도 연동되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네.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훨씬 더 투자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유가 꺾이다 보니까 또 이런 쪽은 올라가고, 게다가 또 어제 2차 전지 쪽이 강했던 하나의 부분은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강했죠. 네. 이랬던 이유는 니켈 가격 거의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또 곡물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또 하한가까지 가는 등 네. 이런 여러 가지 자재 원자재나 곡물가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고점에서 이제 좀 한풀 꺾인다. 그리고 특히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더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고점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계속 앞으로 계속 하락만 하겠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요가 또 바탕이 돼 있으니까.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들어갈 대표적인 뭐 NCM 계열이나 이쪽에 들어갈 대표적인 이 원자재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들은 하방은 또 지지할 것이고요. 네.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하락해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높은 원자재 가격을 부담할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얼마큼 가격 전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전기차가 그만큼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수익이 좀 준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 수익성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이 되겠죠. 이런 쪽의 변화들도 확인해야 될 텐데, 아직 초기의 반응은 그냥 원자재 가격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게 단순한 팩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 이런 거 말고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전지 일단 되게 좋아 보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신재생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큰 변화들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빨라졌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거쳤으면 비대면 사회라는 것은 한 10년 뒤에 왔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가가 생각보다 급등하고 그 유가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도 어느 정도 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이죠. 산업의 패션 아니면 인간의 패턴들이 꽤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에 기회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자유주행, 더 나아가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근시안적으로 빨리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산업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고 로봇을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가는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 자, 로봇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FOMC 발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눴고 이번에는 데일리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코리아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는 좀 샀고 그리고 개인이 오늘은 또 팔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팔아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것들 외인만 판 게 아니고 기관도 팔았는데 그걸 개인이 다 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주가는 올라간다. 뭐 그런 속성은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최근의 패턴만 보게 되면 이런 게 몇 번 지금까지 나왔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만 보게 되면 2,700선 밑에서 계속 개인이 샀었죠. 외국인 기관 팔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지만 결국은 개인이 팝니다. 근데 단기적인 한 3, 4일이나 한 일주일짜리 동향을 보게 되면 누가 이겼을까요? 개인이 이겼네요. 개인이 매매 잘하십니다. 네, 이렇게 짧은 흐름들은 계속 어떤 시세의 반응과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서 저점 찍고 계속 가겠느냐? 라는 추세는 또 개인이 약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임기응변에 잘 대응하고 네. 거기다가 저가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들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네. 표를 보면 좀 불안한 게요. 네. 조금 떨어지면 개인이 사서 조금 오르면 개인이 팔고 뭐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네. 외인들하고 네. 여기서 손해를 또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타 매매가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네. 뭐 올해 같은 장이나 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장은 끝났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 같이 이런 변동성 커지는 장에서는 제가 보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특히 게다가 앞서 작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책에서도 나오죠 이런 내용들. 아, 예, 죄송한데 네, 혼자 떠들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봤었을 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네. 거기다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뭐 나올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네. 이제 바닥 찍고 추세만 계속 간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쪽에서 네. 일단 내 자산을 지키는 요령은 뭘까요? 조금씩 이익을 보면서 간다 이거죠. 현금은 계속 조금 확보하면서 네, 네. 그리고 또 더 싸지게 되면 사겠다는 네, 입장으로 네.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모두 주식은 뭐 장기 투자다. 좋은 종목 가지고 길게 보면서 물론 맞습니다. 네. 근데 장기 투자했는데 지금 다 물렸는데요.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같이 시세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또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장을 보면 우리 개인들 확실히 똑똑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예전하고 좀 달랐 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뭐 작가로 서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여의도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네. 했었거든요. 저희 동료들이 나와서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통계에는 개인으로 잡히는 것이죠. 자, 개인과 기관의 인포메이션 차이, 정보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네. 물론 있는데 그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좁혀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기관들의 이 매매 운용은 또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 약간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인 것이 분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물론 개인이 뭐 다 좋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또한 스마트한 머니가 또 개인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안정된다는 가정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모든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오고 또한 모든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또 생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환율이 1240원 선에서 1211원 선까지 좀 내려왔지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자, 1200원 선 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 유인을 갖고 노크를 할 것인가. 저는 과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환율의 레벨이 그때 경제 체력마다 좀 다르지만 조금 높다. 그래서 이 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돼야지 우리가 정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그게 거죠. 어느 정도 가격대일까요? 그거는 사실 내일 제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거와 그렇게 똑같은데.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적정 환율을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네. 적정 환율은 금리로 의해서 아니면 잠재 성장률에 의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레벨보다는 방향성은 제가 조금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 달러 환율의 가장 백본이 되는 게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는 6개의 선진 통화들의 또 결합물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딜까라고 보면 유로화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충격이 큰 게 어디냐? 직관적으로 유럽. 네. 그리고 경기 침체,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각종 안 좋은 것들이 거론될 게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디냐? 유럽. 네. 그러면 유럽의 유로화는 약세 압력이 높은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달러는 강하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강하면 우리 달러 환율도 약세, 그러니까 1200원 선 위에서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전망을 맞고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반기 안에는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자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돌격 앞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가 우리로 치면 이제 1,250원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가님? 그건 이제 동전 던지기죠. 그러면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211원인데 네. 확률적으로 1100원 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이냐 네. 아니면 1250원 확률로 돌아가는 게 뚫을 높을 것이냐. 네. 저는 시계를 짧게 2분기 안으로 놓고 본다면 네. 거의 6대 4로 1250원 위로 올 가능성을 그래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려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미국 경기가 좋다든지 미국 연준이 돈을 빨아들인다든지 음. 미국 금리가 오른다든지
그런데 미국 경기는 오르고 있고요. 미국 연준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좋냐 안 좋냐는 또 한국 경제와 상대적인 차이지만 네. 규모 사이즈를 놓고 보면 그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네. 긴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이 달러를 쉽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세로 돌리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단, 달러 얘기 나온 김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이제 연말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정점이라서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다시 6대 4, 7대 3으로 1,110원 그 밑으로 내려갈 내려갈 것이다. 네, 달러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랍 쪽에서 네. 석유 대금을 맞습니다. 저 위엔화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우디가 그랬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한다 그러면 누구도 말릴 수는 없습니다. 네. 후폭풍이 있을 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유의 이 페트로달러는 또 사실 역사적으로 패권이다. 네. 또 그 패권을 갖고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 또 러시아의 무역 분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충분히 뭐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이죠. 사우디가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 통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안화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의 이 위상이 내려간다. 근데 그거는 참 머나먼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2분기 안으로 딱 고정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십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삼성전자가 로봇 쪽으로 힘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는 바이오에 힘 준다고 안 했습니까? 힘주는 거 많습니다. 저희도 머리 힘 좀 줘야 되고요. 네. 시장 올라가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네. 바이오, 네. 로봇. 네. 거기다 또 메타버스까지도. 메타. 네. 아. 별 얘기 이제 보통 이제 주총장 가게 되면은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영역했다. 네. 다 해피하게 왔겠죠. 그래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부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텐데 어제 그 주총장에서 오신 분들은 약간 좀 마음이 퀭했죠. 네. 어제 같은 날은 또 삼성전자가 7만 원대 밑에 네.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가서 어디 한번 좀 따져보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갔었을 텐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좀 다독여야 되겠죠. 네. 지금만 이럴 것이고 네. 우리 올해 괜찮고 앞으로 실적들하고 봤을 때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 중에서 네. 또 나왔던 얘기가 그리고 또 우리 얘기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 우리도 일단 신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걸 보세요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죠. 네. 그래서 그건 다 좋은데 왜 국내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로봇 관련주가 바로 이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큰 동향으로 보게 되면 로봇은 거의 다 어떤 가장 일본이 거의 다 정밀 부품과 함께 네. 로봇 관련된 쪽을 거의 다 생산을 하고 네. 거의 다 중국이 거의 절반 정도를 소화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쪽의 오래된 전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정밀한 부품들과 이 사이클들이 이어가는 거를 삼성이 그럼 뒤늦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도 산업을 키워서 이제 좀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인데 가능하겠느냐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종목들은 정확하게 이게 로봇 관련주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쪽으로 한다. 그럼 로봇 어디냐?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보행 로봇이냐, 네. 산업용 로봇이냐, 아니면 또 뭐 반려 로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정확한 섹터의 흐름들이 좀 확인될 때까지는 네. 그냥 움직이는 테마 쪽에 한다더라 그래서 대응하는 거는 그냥 이슈에 따라서 매매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변화들은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18.82%, 로보로보 9.55%, 에브리봇 8.19%, 뭐 이렇게 쫙 올랐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기업들은 사실 시총이 작으니까 네. 더 상승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삼성전자의 이 행보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이 성장하는 루트가 있고요. 하나는 비용을 감소하면서 네. 더 튼실하게 만드는 루트가 있는 것이죠. 매출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산업들, 삼성이 처음에 했었던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산업, 또한 국방 산업, 최근 들어서 이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까지 전부 다 이 매출을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쟁이 심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비용을 줄이는 종목 중에, 비용을 줄이는 산업군 중에 이 로봇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산업 쪽의 로봇은 효율성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자, 반려 로봇, 산업 로봇 어느 것에 좀 더 강점이 있을까? 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산업 로봇 쪽에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국이 이제 주식이 어제 막 오르면서 인텔 주식이 저는 인텔이 최근에 4.몇% 오른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인텔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인텔은 사실 대서사신데 네. 인텔만 얘기해도 한 2시간은 흐르는데 제가 좀 엑기스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인텔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에서도 이제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의 이 부분을 좀 실었었는데요. 네. 인텔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만 되더라도 인텔 그러면 반도체였던 것이죠. 근데 한 2, 30년 동안을 제조를 포기하고 네. R&D 쪽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제조를 다 어디서 했냐? 중국, 대만, 한국, 일본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그런 헤게모니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머리만 있는데 R&D만 있는데 손발이 없으니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텔이 발벗고 나선 것이죠. 네. 미국 정부의 서포트 아래 이제 인텔이 내가 제조를 해보겠다.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네. 근데 이 파운드리를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가 잘하냐? 대만 기업인 TSMC가 부동의 1위고요. 네. 삼성전자가 부동의 2위.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텔이라는 미국 거대 자본이 이 파운드리에 들어온다? 네. 그럼 일단 파이가 커지겠죠. 그럼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MS가 높은 TSMC와 삼성전자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마냥 좋을까? 결국 언젠가는 따라잡히지 않을까? 결국 보완제를 넘어서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텔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 미국이 다 해먹겠다. 네. R&D부터 제조까지 다 해먹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그걸 안 뺏기려고 많은 갈등이 있겠죠. 네. 자, 그런 갈등이 산업을 넘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번질 가능성. 우리는 그걸 좀 불안감을 여기면서도 산업적으로도 보면 저는 인텔은 이런 패권 경쟁에 반도체를 다 해보겠다라는 미국의 이 큰 아성이 시작됐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인텔이 유럽에 막대한 파운드리 자금에 또 투자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야말로 승자 독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인텔이 이렇게 맹추격을 해서 1등이 돼버리면 우리 삼성은 어떡합니까? 영역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도 네. 메모리 쪽의 강자 이후에 이제 비메모리 쪽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강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AP,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강점을 두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비메모리를 키우려고 하는데 네. 좀 성과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쪽과 또 이제 퀄컴의 강력한 스냅드래곤 쪽을 지금 이쪽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약간 답답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잘하고 있죠. 네.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아이폰 SE3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뇌를 보면 A15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걸 거의 그대로 착용을 하면서 가격은 확 낮아졌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 쪽에서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물론 차이는 있죠. 뭐 배터리부터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 애플이 직접 제조를 직접 네. 설계를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파운드리로 들어온 건 이 마당에 앞으로 아이폰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애플도 반도체 설계의 강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 다 뛰어듭니다. IT 회사들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설계해서 내 입맛에 맞게 좀 더 고객한테 다가가겠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솔직히 삼성이 많이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다그쳤으면 네.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로만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이렇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요즘에는 SK 하이닉스가 주가로는 더 잘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2등의 매력
이라는 얘기가 국내 전략가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집중되는 부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1등 기업이 그전에 매출을 올라가는 성장 기대보다는 2등 기업이 1등을 따라잡아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롱텀하게 보면요. 결국 1등 기업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한 부분을 뭐 인수해서 거기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니어쇼어링 정책의 일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에 대한 M&A를 미국의 국부에 귀속하는 그러는 기업인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의 일부를 쉐어하는. 자,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는 어떻게 이 멘트가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까 MC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야말로 승자 독식 그런 터울에서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롱텀하게 보면 1등 기업이 살아남는다의 그 논리에는 하이닉스라고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좀 견제해야 된다. 인텔은 우리 모두의 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있다. 이 분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 기업이니까. 왜냐하면 거대 자본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아니고 이번에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 얘기입니다.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냐 뭐 이건데.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러시아가 달러가 많다. 그래서 외화 보유고가 상당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왜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안 갚는 겁니까? 이 성질 나면 덤벼 뭐 이런 겁니까? 나 루블하로 그냥 갚을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몇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있느냐? 6천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러시아 경제가 러프하게 지금 한 1.4에서 5조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GDP의 상당 부분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6천억 달러 중에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2%도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다 어디가 있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외국계 은행들, 유럽은행에 대부분 있고요. 또한 그 구성을 보더라도 캐시보다는 상당 부분 국채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환돼 있어서 그거를 황금성을 하려면 역시 결제망을 통해야 되는데 스위프트라 그래서 서방이 그 결제망을 막아놨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러시아는 이자를 갚고 싶죠. 하지만 지금 못 갚게 됐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달러 안 되니 나의 통화를 받아라. 루블화를 받아라.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루블화를 오늘 받았으면 내일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엔간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한 미국이 날을 세우면서 거래하는 그 국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대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위축되고 그래서 사면 초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걸 풀어서 달러를 쓰게 하면은 갚을 수는 있는데 너 그거 풀어주면은 우리하고 한판 하자는 거야. 너 우리 적대 국가 되는 거야. 이렇게 미국이 막는군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고 서방 제재 전반적으로 다 유럽 국가들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딱 한 국가만이 적극적이라보다는 사실 이런 제재에 좀 보수적이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달러가 있어도 지금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갚을 수 물꼬를 내가 터줄게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건 아니지만 제재에서 한 발짝 빠지고 또한 뒤에서 물밑 작전을 하고 그게 대부분 이제 중국 위안화로 대신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달러는 어디 있습니까? 다? 다 어딘가에 있고요. 저만 없습니다. 네. 근데 어디가 다 예치돼 있겠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또 미묘하게 바뀌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승자는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제 다 막혀서 뭐 어떤 곡물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원유까지 이걸 어디다 팔 데도 없는데 중국이 이제 슬쩍 뒤에 가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서 이제 슬쩍 이쪽 싸게 어차피 못 나가다 보니까 소화도 해주고 싸게 받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쪽에서 약간 결제 코드를 이제 위안화에 대한 위상을 또 약간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도 같이 보여주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결고리는 약간의 논리의 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의 미러 관계가 꽤 동독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두 국가가 거래를 하면 뭘 할까요? 에너지를 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MC는 저한테 말씀 주셨지만
중동이 왜 갑자기 이 시국에 위안화로 에너지를 네. 결제하게 될까요? 결국 러시아의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의존하는 게 중동 지역입니다. 2010년 7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7월이 러시아에 사상 최대의 가뭄이 있었어요. 당시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밀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 밀을 그대로 수입하는 국가가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인데요. 딱 3개월 동안 밀 가격이 천장부지로 오르니까 당시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랍의 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러시아발 리스크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갖고 오느냐, 저는 제 책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동이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사우디에 갑자기 불현듯 왜 이 시국에 위안화로 다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유럽의 일인데 또 아랍으로 튀고 이게 또 이쪽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정말 이 지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어쨌든 4월 15일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안 갚으면 네네. 국가 부도가 되는 겁니까? 사실 정확히 보면 이제 3월 16일까지가 이제 디폴트를 나는 시국이고, 네, 근데 국가 단위의 결제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이제 4월 16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러시아의 기술적인 디폴트를 이미 선언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러시아발의 전쟁과 리스크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점은 투자 관점에서 최악의 시점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한 달 안에는 어디든 하나는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확실해지면 이건 그냥 러시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 부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세계 경제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왔었으면은 벌써부터 그 얘기 나오면서 흔들흔들했었겠죠. 근데 애써 이제 이제 서방은행들의 노출도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괜찮다. 안쪽으로 약간 다독이는 분위기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렇게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돼서 진짜 러시아 부도 그랬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게 저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어떤 유량한 기업의 채권과 그리고 또 부도 위험성이 있는 채권 간의 이 스프레드가 이게 신용 위험으로 번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게 만약에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저점에서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를 통해서 이게 그러면 러시아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은행들 입장 쪽에서는 안 되겠어. 대손 충당금 써야 되고 좀 받을 건 빨리 받아야겠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왔을 때 이런 여파가 결국에는 신용 리스크까지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돼서의 이 동향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한쪽에서 눈길은 가죠.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다 괜찮을 거야 하다가 블랙스완식으로 뭔가 뻥 터졌을 때 저도 대처를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나 동향들도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는 국가 부도를 내도 전쟁 끝나고 그다음에 서방에서 돈줄을 풀어주면 갚을 능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금방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재를 안 풀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되는데요. 러시아가 원하는 전쟁의 휴전은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서방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다시 원상복귀 되겠지만 사실 이건 역사가 있어요. 2008년에 그루지아, 2014년에 크림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벌써 15년간 서방의 제재를 온도차는 좀 있겠지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불쌍하지만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 보면 15년 동안 이미 러시아 경제랑 서방 경제는 에너지라는 것을 딱 차치하고 보면 많이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디폴트가 나더라도 한쪽은 예전보다 충격이 덜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에 미국 주가 오르고 우리 주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좀 꿈틀해서 위로 좀 가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 악재는 해소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좀 보면 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나타났던 이 악재들 이 가능성을 100으로 봤을 때 이미 8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논리는 서방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나왔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에너지는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과 중동이 그걸 위안하라고 하고 근데 에너지를 왜 못하냐? 제재는 나는 좋고 상대방만 안 좋아지는 제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나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 지금 가장 오리엔트되어 있는 지역이 유럽인데요. 유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플로우 상의 가장 안 좋은 악재들은 다 유럽입니다. 경기 침체, 실업 불변에서 인플레이션. 자 그런 유럽이 특히 독일이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재는 다 하겠다. 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는 당장은 안 하는데 근데 이번을 계기로 러시아의 이 원유 수입의 의존도를 좀 줄여보겠다. 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큰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주국방. 유럽이 국방력을 내 스스로 이제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겠다. 방산업종이 상당히 꿈틀거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에너지원을 내 스스로가 가지겠다. 이제는 러시아의 싼 거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셰일오일이나 이렇게 환경 오염하고는 좀 다른 친환경 그린 원전 이런 쪽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방위 산업체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아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군사력을 키우면 안 되는 국가 아니었어요? 추측으로서 제약이 좀 있었는데요. 네, 많이 범위가 많이 축소됐고, 그러니까 규제의 범위가 좀 축소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추측의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의 방위 산업체 주가는 올라갔겠네요. 글쎄요, 제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한번 좀 다시 봤어야 되는데. 올랐다가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올랐다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작가님 얘기하셨듯이 전쟁 리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방산주의 동향이 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단 한 단계 내렸다든가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한번 또 이렇게 쭉 밀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동의합니다. 뭐 8분 능선은 넘어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핵심이 그거죠. 제재가 풀릴 것이냐. 그래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거는 그럴 거였으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 큰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 지금까지 안 끌고 갔겠죠. 트럼프 대통령 내려오면서 바로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중국도 견제하면서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 명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갖춰놓은 상황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게 예전만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표현을 신냉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기조가 쉽게 그냥 예전만큼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FOMC 발 안개가 거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이든 뭐든 끝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러시아가 좀 호전이 뭐 되면 그러면 세계 경제가 괜찮아지는 거고 우리 주가도 쫙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봉합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합이라는 것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큰 것을 일단 덮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뭐 제가 경주마 처음 나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 비스무리한 걸 객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제 느낌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연말에는 좋을 겁니다. 연말엔 좋다. 지금보다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난 해와 그 이전 해와 다른 건 뭐냐면 올해는 투자할 수 있는 시계를 되게 임팩트 있게 딥하게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서 연말까지 가져가면 연말에는 또 경기 침체다 미국의 큰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 소용돌이 이런 불안감들 전에 아마 10월 달쯤에는 주식의 익절을 한순간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중간에 네. 중간에 익절이면 좋겠는데 저는 익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경주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익절 다음에 기다렸다가 쫙 올라가셨으면 좋겠는데 익절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손절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절은 하면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일단 경기 동향은 또 그렇게 나가면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 양도세 부과죠. 이거를 대통령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근데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양도세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는 게 뭐 법안 처리나 이쪽도 국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게 되면 당장은 또 어려우게 되면 저희가 또 닥친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현금 좀 나눠가면서 또 쌓았을 때 들어갔다가 또 챙기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하는 들어갔다 놨다는 좀 없는 표현 같고요. 네. 좀 단기적인 흐름들도 챙기면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신냉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이제는 경제만 알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치, 사회, 문화, 외교까지도 복잡계의 세상으로 접어드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질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본인이 기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석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저는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인데요. 구독형 전망입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이유는 1, 2,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 1, 2, 3가 어떻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 툴과 로직을 시청자분들도 자기만의 로직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증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장은 있지만 경주마는 목요일까지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달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